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의 박이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연면 시비 두 편에 이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생육 단계별 수용성 비료 사용 가이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이미지가 아니라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첫 번째,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수용성 비료에 대하여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비료들을 망라하여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사과 생육 단계별 수용성 비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 과정에 대하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사과 연면 시비 혼용 초합 및 건장 사용량을 500리터 기준으로 하여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사과 생리장애별 연면 시비 조합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에서부터 4부까지 하다 보니까 약간 긴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편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비료에 대하여 여러 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이것을 수용성 비료 차원에서 총직결하여 한 편으로 보여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도 나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총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또 이해를 못하지도 않을까 하고 염려도 됩니다만은 이것을 나눠서 네 편으로 또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니 끝까지 다 보시고 또한 기억이 되지 않는 분들은 다시 또 보시고 몇 번 보시고 이미 제가 정리해 놨다는 것을 캡처해 놨다가 다시 한번 또 보시고 들어보시고 하시게 되면 이것들이 전체 다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1부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부인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수용성 비료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사실을 정리를 해보다 보면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비료 이렇게 이해는 잘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실제 구매하려고 해서 상품명을 찾아보면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이렇게 똑 떨어지게 보이는 비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먼저는 이러한 질소, 인산, 칼륨, 칼슘 각각의 수용성 비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료를 사게 되면 어떤 비료를 사지 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요소 비료, 인산, 칼륨, 칼슘 비료 이름은 많은데 내 작물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적절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수용성 비료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선택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서는 질소 비료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질소는 작물의 조기 생육과 잎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서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요소 비료 25kg, 이것은 46%가 요소 질소 성분이 있습니다. 54%는 다른 성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질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빨리 흡수가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 비료라 할 수 있는 것은 질산 칼슘 비료입니다. 이 질산 칼슘 같은 경우는 질산태 질소가 15% 들어있고 수용성 칼슘이 19% 들어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질소 비료는 NK 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NK라는 것은 질소와 칼륨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비료 역시 질산태 비료로서 13%와 45%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NK 비료 같은 경우는 질산태 질소와 칼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질산 칼륨과 황산 칼륨과 요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용성 NK 복합 비료도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1인산 암모늄, 이것도 질소 비료입니다. 그럼 암모늄이 질소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질소 12%, 인산이 61%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는 질소 비료는 초기 생육기의 질소와 인산과 함께 들어있는 MAP, MKP, 인산과 암모늄, 인산과 가리 성분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사실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비료들은 대부분 수용성 비료입니다. 수용성 비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주뿐만이 아니라 연면 시비에도 적합한 비료들만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가격 같은 경우는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가격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하고 있는 곳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고하시라고 가격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이 특징이라든가 이 용도 같은 경우를 참고하셔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 수용성 인산 비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뿌리의 활착과 꽃눈을 분화시키고 탁과를 조기에 형성이 되도록 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인산 같은 경우는 MAP, 요 아래에 있는 MKP, NKP는 인산 가리이고 MAP는 인산 암모늄 비료입니다. 그래서 MAP 같은 경우는 질소가 12%인데 암모늄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산이 61%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칼륨은 없이 수용성 비료가 되겠죠. 그 다음 MKP 인산 가리 같은 경우는 20kg인데 이것은 수용성 인산이 52%이고 수용성 칼륨이 34%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인산 비료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료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인산과 칼슘 같은 경우는 혼용을 하게 되면 침전이 되는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인산 같은 경우는 흡수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토양 산도가 중성이게 되면 가장 흡수 잘 되겠지만 pH가 산성 쪽으로 오게 되면 철이라든가 알루미늄과 흡착이 되기 때문에 또한 침전이 돼서 거의 흡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칼리 쪽인 7 이상이 되게 되면 또한 역시 칼슘과 고정이 되어 거의 흡수가 거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산 비료 같은 경우는 칼슘제 비료와는
함께 혼용해서는 침전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따로 시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리라 봅니다. 그럼 그 다음 수용성 칼륨 비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륨 비료 같은 경우는 당도와 착색 그리고 병의 저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일 비대기와 수확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칼륨 비료입니다. 이 칼륨 비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붉게 표시한 것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염화가리, 염화칼륨, 황산칼륨, 황산가리, 질산가리, 인산가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시는 대로 이 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원소가 합쳐져서 만드는 상품으로 염소와 같이 있는 염화가리, 그 다음에 황산과 함께 있는 황산가리, 질소 성분과 함께 있는 질산가리, 인산 성분과 함께 있는 인산가리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는데 염화가리 같은 경우도 칼륨이 60%인 반면에 황산가리 같은 경우는 황이 18% 들어있고 수용성 칼륨이 52% 들어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질산가리인 야라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태 질소가 13.7%, 수용성 칼륨이 46.3%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MKP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인산이 52%, 칼륨이 34%가 되겠습니다. 또한 풍농에서 나오는 입상 황산가리 같은 경우는 칼륨이 45%이고 황이 17% 내지 18% 정도 들어있습니다. 입상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두 가지 원소가 함께 들어있는 황산가리 같은 경우는 황과 가리를 칼륨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질산가리 같은 경우는 질소와 칼륨을 동시에 공급하는 거 하게 되고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인산과 칼륨 성분을 동시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실 때 유심히 보실 것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하나의 비료를 가지고도 두 가지 원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칼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소 비료와 인산, 황산 비료와는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온기에는 약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살포를 해야 되고 농도를 낮추어서 살포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드릴 것은 수용성 칼슘 비료입니다. 수용성 칼슘 비료 같은 경우는 인산 칼슘, 질산 칼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칼슘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산하고 칼슘이 함께 섞여지게 되면 석고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비료로 만들어진 인산 칼슘과 질산 칼슘을 녹여서 함께 활용하시면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칼슘 같은 경우는 세포벽을 강화하고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생리장애의 예방에 꼭 필요한 것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슘 같은 경우는 요소와 인산과 황산 비료와 혼용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고온기에는 약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살포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이 칼륨 비료 같은 경우는 다수용으로는 주로 황산칼륨, 채소용으로는 질산칼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산칼슘과 황산칼륨은 혼용 시 침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셨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본다면
질소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라든가 이럴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소와 질산 칼슘이 대표적인 질소 비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꽃눈을 활짝시키고 꽃눈을 형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서 MAP와 MKP 인산 상품이 있겠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당도와 착색에 매우 중요한 비료이며 질산 칼륨과 SOP, 황과 함께 칼륨을 제공하는 그러한 비료가 황산가리 같은 경우가 매우 적절한 비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과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저장성을 개선하는데 질산 칼슘과 EDTA 칼슘이 상품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용 시에는 반드시 침전 반응을 확인하고 작물 생육 단계 및 시비 방법에 따라서 적절한 비료를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이 질소 비료 선택할 때 고려해야지 될 사항이라든가 인산 비료 선택 시 고려할 사항, 칼륨 비료 선택 시 고려할 사항과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생육 단계별 수용성 비료 사용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비료를 언제 뭐를 줘야 할지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수용성 비료 중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조합이 효과적이고 혼용은 피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육 단계를 크게 초기 생육기, 개화 전후, 착과기, 세포 분열기, 장마기, 비대기, 성숙기, 수확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 전에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발화 전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발화 전후 같은 경우는 꽃눈을 형성하는데 영양분을 더 공급하기 위하여 초기 생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산 암모늄과 미량 요소들 같은 경우를 0.4% 내지 0.6%의 희석 배율로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화 전과 꽃눈 분화기에는 질산 칼슘과 인산 비료 같은 경우는 함께 혼용해서 주게 되면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화 전후와 초기 생육기에는 주로 많이 활용할 것이 추천하는 것이 제1인산 암모늄과 미량 요소를 함께 0.5% 정도 희석을 해서 꽃눈 분화 촉진을 하기 위하여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과 초기와 세포 분열기까지에는 요소와 질산 칼슘, 요소 황산 마그네슘 0.2% 내지 0.3% 정도 해서 질소와 칼슘을 동시에 공급하고 무름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질산 칼슘과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비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장마기 같은 경우는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인데 이때가 되게 되면 황산 마그네슘과 붕산 요소와 황산 마그네슘을 각각 0.3%에서 0.1%까지 해서 연면에 시비를 해주면 생리장애까지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마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화 칼슘과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고온 시 약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라든가 아니면 저녁에 살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과실 비대기인 6월과 7월에는 황산 칼륨과 초산 칼슘 또는
하이칼슘을 미량 요소와 함께 각각 0.4%와 0.6%를 희석하여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를 해주게 되면 당도가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열과를 막을 수도 있고 과실을 비대하는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이 되게 되면 과실 비대기인데 이때는 황산 마그네슘과 붕산을 함께 0.2% 정도 희석해서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름과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촉진하고 정형과를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8월 9월인 과일 성숙기에는 황산가리 또는 제일인산가리 아니면 질산태 질소와 미량 요소를 혼합하여 0.5% 내지 0.6%를 연면 시비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착색을 유도하고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병의 저항력을 증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말서부터 9월 중에는 착색기와 수확 전 2-3주 전인데 이때는 염화칼슘과 붕산 같은 경우를 함께 섞어서 방제할 것이 아니라 단용으로 처리해서 칼슘과 붕소를 해줌으로써 정형과와 무름과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이 되게 되면 수확 후 후기 보완용으로서 요소와 황산칼슘을 0.2%씩 해서 광합성을 회복하고 낙엽 떨어지기 전에 질소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가능하면 조합은 물에 희석해서 섞어 놓은 것은 1시간 내지 2시간 내에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주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전 농도 가능하면 비료를 500g 정도 넣는 0.1% 정도의 희석 배율로서 낮은 온도와 저녁에 살포해 줄 것을 권합니다. 혼용 금지 조합은 따로 시비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단독 시비해 주는 것을 권합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그저 비료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어떻게 주느냐가 수확을 양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이 붉게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캡처해 놓은 것을 유심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사과 연면 시비 혼용 조합 및 권장 사용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도 섞었다가 탁해지기도 하고 잎이 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혼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절대 혼용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하고 우리들이 고민을 늘상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붉게 되어 있는 질산칼슘과 황산마그네슘, 염화칼슘과 황산마그네슘, 염화칼슘과 붕산 같은 경우는 함께 섞을 때는 함께 섞어서 연면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시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그렇더라면 단독으로 시비하기가 껄끄럽다 하게 되면 요소와 질산칼슘 아니면 요소와 황산마그네슘으로 대체해도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생육 단계별로 나눠서 혼용 조합과 권장 사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전인 꽃잎 분화기인 3, 4월과 7, 8월에는 요소와 붕산, 요소와 황산 아연을 0.2% 내지 0.1%를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꽃눈 분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착과를 안정을 시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어린 잎을 활력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월 하순과 6월 초에는 착과 초기이고 세포 분열기인데 이때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소와 질산칼슘 아니면 황산마그네슘과 함께
0.2% 내지 0.3%의 희석 배율로서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질소와 칼슘을 공급을 하여 무름가를 예방할 수 있고, 마그네슘을 방제해 줌으로써 엽색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강압성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하순과 7월 중순인 장마기에는 황산 마그네슘과 붕산, 또한 요소와 황산 마그네슘을 0.3%에서 0.1% 정도의 희석 배율로 희석하여 연면 시비함으로써 입을 건강하게 만들고 생리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소를 보충해주고 마그네슘 흡수를 도움으로써 안정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마기와 과실비대기인 6월 하순에부터 8월 초까지는 염화칼슘과 황산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것은 단독으로 염화칼슘 단독, 황산마그네슘 단독으로 0.1% 내지 0.2% 정도의 희석 배율로 희석하여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7월 달과 8월 초에는 과실 비대기인데 이때는 황산 마그네슘과 붕산을 0.3% 내지 0.1%의 희석 배율로 연면 시비 해줌으로써 정형화를 유도하고 광합성을 높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8월 말과 9월 중에는 학색기와 수확 전인데 이때는 염화칼슘과 붕산을 각각 단독으로 0.2%와 0.1%의 희석 배율로 연면 시비 해줌으로써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정형화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 후인 9월, 10월에는 요소와 황산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 해줌으로써 광합성을 회복하고 낙엽 전 질소를 부족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서 사과, 생리장애, 연면 시비 조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에 무름과 꼬임과 기형과가 생긴다는 것은 대부분 영양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리장애로 어떤 비료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연면 시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름과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단독으로 연면 시비하든 아니면 황산 마그네슘으로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희석 비율은 0.1% 내지 0.2%로서 면역이나 보온기는 0.1% 이하로 희석하여 연면 시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임과 같은 경우는 칼슘과 붕소를 0.2% 내지 0.1%로서 세포 분열기부터 7일 간격으로 3회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형과 같은 경우는 꽃 피기 전과 비대기 초기에 붕소와 요소를 요소 1kg, 붕산 0.5kg를 개화 1, 2주 전과 착화 후 1회 정도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칼슘 결핍화를 연면 시비로 하기 위해서는 6월 8월 달 보온기에 칼슘제를 질산칼륨이든 아니면 염화칼슘을 0.1% 내지 0.2% 마실 표면에 직접 분무하여 주는데 고온 시에는 저녁에 살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기가 되거나 아니면 영양이 불균형하여 입이 누렇게 되는 황화 현상이 됐을 때는 요소와 마그네슘을 각각 0.2%와 0.3% 희석하여 장마 전후 1, 2회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 가장자리가 마르게 되면 이것도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하는데 이때 황산 마그네슘을 단용으로 하거나 아니면 요소를 단용으로 황산이나 요소를 0.2% 내지 0.3%를 낮은 농도부터 적용한 후로 그 반응을 파악하면서 농도를 더 높여서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확 후에 잎이 초기에 낙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에 질소 성분인 요소
또는 황산 마그네슘을 각각 0.2% 희석 비율로 수확 직후에 1, 2회 정도 해질 무렵에 살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과가 아니라 약간 부실한 과일이 달리게 되면 칼슘과 붕소와 마그네슘을 동시에 0.1% 내지 0.2% 희석하여 뿌려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3가지 이상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희석한 후에 역시 방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를 해야지 될 것은 칼슘과 황산 또는 인산과 칼슘이 함께 섞어서 연면 시비하겠다고 물에 녹이게 되면 침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2가지를 함께 연면 시비하려 한다면 아주 저농도로 하여 녹인 후에 적각 방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칼슘과 황산염 아니면 염소가 들어가는 이러한 비료들은 오전 또는 저녁에만 살포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비 오기 전후에는 가능하면 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pH 같은 경우도 6.0에서 6.5 정도 약간 약산성 정도의 물을 pH를 조절하여 방제를 하는 것이 최적이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황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황화 현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화 현상은 과습이 되든가 장막이라든가 아니면 pH가 불균형한다든가 아니면 고온하고 건조하다든가 토양이 염류 집적이 된다든가 이러한 요인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이럴 때는 잎 전체가 황화 현상에 오는 것은 질소가 결핍이 되는 것이고 맥간, 잎 줄기가 누렇게 되는 것은 마그네슘 또는 철분이 부족한 것이고 신초가 부족하게 되면 철분이 결핍이 되는 것이고 오래된 잎이 누렇게 된다는 것은 마그네슘과 질소가 결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와 황산, 마그네슘 이것을 연면 시비하면 되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황산 아연과 황산 망간, 힐레이트 철을 미량 요소를 보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이러한 자료의 참고 문헌은 농진청과 국립농업과학원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나온 자료와 현장 농업기술 실무 자료를 참고하여 자료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